코로나 때문에 그 손님들 많이 줄었죠. 전에는 지금의 한 2배, 3배로 왔었죠. 공약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할 것이냐는 저희가 믿기 힘들죠. 선거 때 항상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지금은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공약도 걸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시죠. 당선되고 나면 저희가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KBS 탐사보도부는 각 정당들이 21대 총선 공약을 얼마나 지킬 의지가 있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18대부터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고 법안 발의, 예산 심사 과정 등 지난 12년 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 믿어도 될까요? 열여덟 살 청년들도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각 당은 청년층의 눈길을 끌만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죠. 공약 추진에 만전을 공약 개발단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통신비 이기고 싶잖아요.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 취한다. 공짜 와이파이 설깃합니다. 그런데 5년 전 이 장면 볼까요?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료 폐지, 휴대폰 값이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공공 와이파이 공약이 있었네요. 원래 통신비 인하 분야의 세 번째 정책, 오히려 1, 2순위 공약은 지키지도 못한 채 사라진 셈인데요. 10년 넘게 반복되어 온 공약. 이번엔 오히려 목표가 축소돼 버린 겁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료 폐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완전히 공약이 후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새 이름으로 출범하는 날, 미래통합당은 1호 공약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현역병들에게 매달 2박 3일 외박을 제공해 병사들이 능동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 병역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오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지만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겐 꿀같은 공약.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평일날 외출을 좀 허용해서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동료들, 전우들 간의 회식도 PX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피자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당시 정부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했나요? 또 현역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국방이 상당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표심을 노린 거대 양당의 1호 공약들. 말 바꾸기다, 정책 후퇴다, 시작부터 말들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선거 한 달 전, 정당들은 주요 공약을 선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0대 정책 순위 아래 제시된 공약만 100여 개. 세부 과제까지 따지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좋은 공약들이 많습니다. 경제, 일자리, 주거, 안전, 복지와 교육. 실현되기만 하면 우리 삶을 바꿔줄 그런 정책들입니다. 선거 전과 후 정치인의 말이 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버리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들 날 것이고 나라는 망합니다. 공약을 꼭 지키겠다. 그걸 또 첫째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경실련과 함께 정당들의 공약 실천 의지를 검증하기 위해 18대부터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1대 총선 공약의 또 이행 의지에 의심을 하게 만드는 평가 대상은 10대 핵심 공약, 특히 민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약이 발의되어서 통과되었으면 완전 이행으로 처리를 했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서 통과된 경우는 부분 이행으로 했고 발의는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거나 또는 발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미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더불어민주당의 미이행률은 44.6%,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2.9%, 정의당이 40.6%. 모두 절반 가까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미이행률, 여당이 가장 높군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는 출발 때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정책 공약을 제시를 했고 한 2년 정도 되기 전에 이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사실상 여당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제 국회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당이 돼서 정부 측과의 관계는 좀 더 원활했을지 몰라도 그 국회 내에서의 어떤 대야당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수치를 끌어올리는데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행됐다는 공약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법안이나 예산에 공약 일부만 반영된 부분 이행이 대부분. 공약을 온전히 지킨 건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소수당인 정의당의 완전 이행률이 가장 높습니다. 교섭단체 정도가 돼야 실은 이제
정당이 내세웠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과 책임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의원수가 작아도 책임은 따르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다운 그런 이슈 파이팅과 대안 제시와 또 국회에서 입법화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평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선 배신감이 듭니다. 결국은 이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목소리만 내고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일반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노동정책은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확연히 드러내는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의 화두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였죠. 노동자 셋 중 한 명이 비정규직. 이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비중 있게 내세워왔습니다. 고 이재학 PD는 사측의 해고 통지를 받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영진들은 지금도 이재학 PD와 같은 동일 노동을 하면서 차별받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체계를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14년차 PD였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이른바 프리랜서 PD였죠. 프로그램 기획, 섭외, 현장 연출, 편집 다 했으니까 일반 그냥 정규직 PD 같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규직 PD인 줄 알았었고. 해고 직전까지 지자체 협찬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운받았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의 다시 보기를 없애고 있어요, 지금. 네, 이재학 PD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그램이 3월 8일 날부터 싹 다 지우기 시작하고 지금도 맡았던 연출에 이름 들어가 있던 거를 하나씩 다 지우길래 오늘도 동영상을 좀 제가 찍고 이랬거든요. 외부로 보내는 협조 공문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재학 PD, 청주방송의 팀장과 국장이 상위 결제자입니다. 같은 연차의 정규직 PD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급여는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우의 세팅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여러 가지 임금 테이블, 복리후생, 각종 수당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다르게 촬영 회당 얼마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이재학 PD는 방송국 내 비정규직 스태프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제작비도 많이 달라는 건 아니에요. 회당 받은 거에 1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10만 원. 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라고 하고 해고 통보죠, 어떻게 보면. 차별의 벽 앞에서 무너진 프리랜서 PD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을까?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선언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적용한다는 이른바 3동 원칙을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이었죠. 19대, 18대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12년 동안 같은 공약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금의 그런 민주당이나 여당이 많은 그런 공약들로 지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노동성 문제나 노동 가치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투표를 해준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가 나아졌냐는 거죠.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한 법안은 단 3건.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원내대표 시절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홍영표 의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국회에서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을 토대로 한 비정규직의 대책, 그런 입법을 하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의 변화, 근본적으로는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졌던 임금과 노동시간과 또 어떤 노동복지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될 게 아니죠. 사실은 노동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사관계를 비롯해서 이게 이해 당사자 간에 굉장히 날선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고 세심한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결국은 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약간은 좀 선언적이라서. 지난 총선 공약책까지 명확하게 담겨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그런데 이번 비정규직 공약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자살 생각, 자살 시도도 더 높게, 우울증도 더 높게 나오고요. 그분들이 비명조차 못 지르는 상황에서 계속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들을 감안할 때 더더욱 어떤 취약계층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 의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를 향한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의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의예술망원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약속 또한 여러분께 드립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못 잡아서 고통받는 겁니까? 이게 경제가 잘 되는 겁니까?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공약과 구호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후보자들의 약속, 어떻게 신뢰가 가나요? 그냥 말뿐인 정치? 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면 이제 서민들이나 상인들을 위해 말뿐만 하고 지켜지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역대 국회의원들이 그거 지키는 일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찔렀나? 저는 약속보다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사업계획으로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얼마나 진짜 창피스러워요. 지난 2달여 코로나19 확진자 경로를 따라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와요. 근데 이렇게 문 닫은 줄 몰랐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에 좀 지장이 있으시죠? 거의 전멸이지 뭐 전멸. 전멸이지 뭐. 예전에 평소에 비하면 뭐 한 절반 미하라 그래. 지난 2월 5일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대응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 대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과거 의정활동가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 직접 물었습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총선 공약 가운데서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약 이행할 수 있는 의지 정말 있는지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메르스 당시에 감염병 5개 권역 공약 예산 100억 원을 삭감을 했던 전례가 있어서 혹시 이번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이라든지 아니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계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당시에 100억 원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하거든요. 정말 그랬을까? 지난 2015년 다들 기억할 겁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죠. 메르스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잘 세워서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위한 예산 101억 원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해 예산이 삭감됐고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또다시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지금 전문병원을 반대했던 정부의 책임자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반영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감염병 연구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추경은 물론 이듬해인 2016년 본 예산에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의 기본 정책이 그런 이제 의료를 통한 영리적 목적의 활용들을 극대화하자라고 하는 정책에 쭉 맞닿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염병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많은 부를 투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운영의 적자들을 야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검역관 증원 문제도 그랬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검역관들은 감염병은 물론 장시간 업무와도 싸우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핸드폰에 업무톡이 한 320개 정도 이렇게 와 있고 퇴근을 해도 항상 머리는 이제 마음은 다 이쪽 공항을 향해서 검역을 향해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쉬고 와서도 이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역 당국은 지난 3년 내내 검역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근본 추경안에서 공무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은 번번이 삭감됐고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검역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적극적인 공공방역으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쭉 반대하거나 막아오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참고라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자기네 공약으로 집어넣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을 어쩌면 희롱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런 공약들이 과연 진정성 있는 공약이겠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드는 거고요. 주거권에 집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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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이것이 바로 부동산 만능 정당 공약이 발표되면 시민사회, 감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강화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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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올라갈 거라는 뉴스를 보면은 당장은 몇 개월, 그리고 1년 뒤에 이사 걱정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곳이 불안하면 삶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 공약은 그래서 서민에게 꼭 필요합니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4년 전, 8년 전, 12년 전부터 있었던 재탕 공약입니다. 특히 200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로 전세 대란이 반복되면서 서민들에겐 절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주택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2년 전세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 쪽에서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거의 끝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호영 씨는 최근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계약 만료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자 했다는군요. 네, 저는 우선 지금 8천만 원 정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은 3억 3천만 원. 임대인은 주변 시세에 맞춰 4억 1천만 원으로 올리겠답니다. 무려 25% 인상입니다. 2년 동안 오롯이 모아도 8천만 원을 못 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다면 어땠을까? 임대인은 현재 전세 가격의 5%, 즉 1,650만 원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겐 중요한 민생 법안인데 왜 통과되지 못했을까?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은 12건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그러니까 보수 쪽 정당을 설득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고요.
12개의 법안 가운데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가요? 강력하게 추진했느냐라고 물으면 솔직한 얘기로 언제나 당론 1순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치열하게 통과시키려고 싸우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뭉갠 거죠. 이 정책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좀 무책임한 모습? 법안이 통과되어야 그게 결국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법안 낸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그걸 이걸 반대하는 야당의 책임만으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고 이것을 정말 통과시키려고 했는지에 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스스로도 무감각해지는 재탕 공약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 4년 전, 3년 전 또는 5년 전 했던 이야기들을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선거 준비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공약이 어떤 의미냐? 당선을 위한 수단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의 당선에 이 공약이란 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퓰리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개정을 통해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가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두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아무래도 무시할 수는 없죠. 공약이라는 게 안 지켜지더라도 나중에라도 어떤 지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틀리네. 저 사람 말 정말 이행을 하는 사람이네 하고는 저는 안 솔깃해요, 솔직히. 왜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약을 그렇게 많이 지켜주면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또 선거 앞두고 하는 말을 다 저는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공약에 대한 불신,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몫이 좋은 데를 잡은 상가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높고 그래서 해결 대책으로 자율상권법이라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건물주와 상인의 상생협약. 좋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두어 달 정도. 행주 짜듯 이리저리 경비를 줄였지만 어쩔 수 없는 고정 비용이 있죠. 이제 첫 번째 임대료가 비싸죠.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현재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건물주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임대인과 터놓고 상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대로 됐으면 훨씬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자유상권법 그런 거 이런 거는
임대인, 상인 등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협의를 한다는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죠, 저희한테. 20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은 자유상권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도 냈지만 여야 간의 논의가 잘 안 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겁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인데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까? 당시 이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소관법으로 되어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거하고 충돌한다. 법제화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혹시 해명하시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내가 왜 해명을 합니까? 민주당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20대 국회의 문제다 이게. 국회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산업위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다. 국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자, 됐지?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실제로 공약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고, 이와 연계된 유사한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소상공인들보다는 임대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데 훨씬 더 노력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 부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컸습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부 과제 가운데 온전히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절반만 부분 이행입니다. 국회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삶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의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정책 토론회. 역시나 네 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간의 정쟁에 의해서 민생이 희생된 그런 국회입니다. 야당들 같이 기업을 해서 여당과의 경쟁을 통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들은 분명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이 막가파식으로 2,200만을 대표하고 한 110석 가진 우리 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에 가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패스트트랙으로 갔는 거죠.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역대 가장 일 안 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 그 책임은 한결같이 상대당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나란히 내놓은 어린이 안전 공약. 이견이 없어 보이죠? 그럼 잘 이행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될까요?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큰 정치 이슈를 놓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사이 국회는 제 기능을 잃었고 어린이 안전 법안은 뒷전이었죠. 절박해진 엄마들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제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수도적으로 민식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제발 목소리 좀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날 오후 본회의만 남은 상황.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들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자 다급해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반하는 이런 계의를 지금 마냥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미움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께 하라고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 어린이 안전오법이라 불리던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 하준이법만 통과됐습니다. 국회만 바라보던 사이 4년이 흘렀습니다. 혜인이 아빠에게는 쓰라린 배신의 시간들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희망 고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국회가 거의 그냥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고 사실 이런 지금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이게 뭐 싸워야 될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통과가 된다고 해서 어느 당에 이익이 되고 어느 당에는 불이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 처음 만든 법안이 이른바 혜인이법이었는데요. 4년 동안 후순위로 밀리던 법안은 5월 국회에서 처리 못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 심사가 매번 열리기만 한다면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법이건 안전을 위한 법이건 또는 소수자를 위한 법이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후순위를 밀리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법안 처리율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바뀐 국회법에 따르면 월 2회 이상 소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로도 이 기준을 지킨 것은 단 한 차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도 법안 소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효율적인 법안 논의를 기대하긴 어렵답니다. 저는 소위원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중요한 법안의 의사결정을 보고 감시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고 여론을 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소위원회 단계에서 멎어버린 것이죠. 지난 석 달 동안 정당들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집권 여당일 때도 제1야당일 때도 전체 이행률은 50% 안팎. 노력은 했다는 의미의 부분 이행률을 빼면 공약은 말잔치뿐이란 생각이 절로 드는 성적표입니다. 이러니 21대 총선 공약은 얼마나 이행할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요. 공약은 뭐 기가 막히게 다 내세우는데 지나고 나니까 흐지부지하고 그런 이제 허탈감 속에서 불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약이 가지는 신뢰 상실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그냥 선언하는 공약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 가능하고 내 표가 정말 사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이제 21대 총선 공약. 이번엔 믿어봐도 될까요? 정당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